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정말 실화라고 싶은 소름 돋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리고 인터넷을 떠도는 믿기 힘든 실화 괴담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졌기에 더욱 오싹한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뒤로 갈수록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동네에는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던 가족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 집은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흥이 저보다 2살 많은 수진이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2살이었죠. 우리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알게 됐고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국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친구 민준이가 수진이와 그녀의 남동생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수진이의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셨죠. 사실 수진이의 어머니는 직장에서 한 여성을 돕고 있었는데 꽤 친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그 여성의 언니가 최근 정신병동에서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민준이가 수진이네 집에 있던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 하는 특유의 노크 소리라고 생각하고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사실 민준이는 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는 창문을 통해 길 아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돕던 그 여성의 언니였죠. 그녀는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수진이네 가족이 사는 곳과 어머니의 근무 시간까지 알아냈던 겁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르고 어쩌면 모르는 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이의 남동생은 간신히 옆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그 여성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제 친구 수진이를 너무나도 잔혹하게 해쳤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친구를 내버려 두었고 심지어 시신의 일부를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선물 더미까지 뒤져야 했고 결국 찾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제가 아내와 아직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의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지만 할머니께서는 도서관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계절은 겨울이라 할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쯤이면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5시에 문을 닫았지만 모두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처리해야 할 자잘한 일들이 좀 있었죠. 그날따라 다른 자원봉사자분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집까지는 숲이 우거진 지역을 통과하는 약 1.5km 정도의 거리였어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 남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며 점점 거리를 좁혀왔죠.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이상할 게 없었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걸음이 빠르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그 남자는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고 이내 할머니의 걸음걸이에 맞춰 바로 뒤에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 도왔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집이 거의 코앞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고 할머니는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항상 불을 켜두셨어요. 이제 100m 정도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남자의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집까지 약 50m 정도 남았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한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자, 돌아보지 말고 가방 내놔. 안 그러면 찌를 거야.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디딘 후 몸을 돌려 가방에 넣어뒀던 작은 호신용 권총으로 그 남자의 목을 쏘았습니다. 그 남자는 교도소 병원에서 5년을 보내다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의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때 방화쇠를 너무 빨리 당겼다며 한탄하셨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대략 8살에서 11살 사이였을 겁니다. 저보다 7살 많은 누나가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면 저를 돌봐주곤 했어요. 그 당시 누나는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밖에서만 피우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누나를 따라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귀찮게 굴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저희 집 진입로 끝 도로가에 멈춰서 있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달린 흰색 SUV였어요. 제가 본 차 중에 창문 썬팅이 가장 짙어서 옆에서는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차는 누나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누나가 들어가면 길 끝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누나가 담배를 피우러 다시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상했지만 누나는 워낙 용감한 사람이라 그냥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다음 날 부모님이 또 외출하셨을 때 그 차가 다시 나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차는 진입로 끝에 서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운전자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제 누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지 않을 때면 앞창문으로 훔쳐보곤 했는데 그 차는 정말 미동도 없이 누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누나는 당시 경찰이셨던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셨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SUV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9달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넉 달쯤 지났을 때 그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누나는 또 그 좋지 않은 버릇 때문에 밖에 나갔고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는데 누나는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저에겐 차고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는 그들을 직접 마주하겠다며 나섰죠. 누나는 그 SUV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말해주길 진입로를 반쯤 걸어갔을 때 온몸을 꿰뚫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더 이상 나아가면 난 죽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고요. 순수한 공포에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답니다. 누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가족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맡기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하룻밤 동안 집에 갇히게 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안심이 되었는지 누나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누나를 따라 나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SUV가 또 나타났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소리쳤고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총을 들고는 SUV가 있는 방향으로, 하지만 총구를 겨누지는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SUV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도로를 질주하더니 근처 큰 고속도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셨던 아버지는 그 차의 연식, 모델, 그리고 특이점들을 모두 기억해두셨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뭔지 아세요? 번호판이 청테이프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그 차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여섯 살쯤이었을 때 부모님은 막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죠. 제 방이 따로 있었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엄마 침대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 방 2개는 복도 끝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층이었고 한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엄마는 침대 머리맡 바로 위에 있는 방 창문을 열어두고 계셨죠. 아무튼 그날 밤 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앉았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엄마 방 문틀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참고로 엄마 방 문은 열려 있었고 제 방 안이 살짝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는 평소에 항상 저희와 함께 침대에서 잤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녀석이 제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야옹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려 엄마를 깨웠습니다. 제가 엄마를 깨우고 엄마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묻기까지 한 3, 4초의 짧은 시간 동안 저희 둘은 다시 문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 열린 문 옆에 어떤 남자가 서서 방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들어올려 말 그대로 방충망 창문 밖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바로 뒤따라 나오셨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누군가 112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그 남자가 그쪽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죠. 이상한 점은 엄마는 그날 밤 분명히 이중 잠금 장치와 안전고리까지 모두 걸고 잤다고 몇 번이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약 일주일 후 어머니는 부엌을 청소하시다가 보일러실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름과 그림이 그려진 공책 한 권, 그리고 장갑 한 켤레와 껌 포장지 몇 개를 발견하셨습니다. 경찰을 다시 불렀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 우리가 잠들 때까지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지하실 전구 하나가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집 지하실은 벽과 문으로 세탁실과 나머지 공간이 분리된 구조예요.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세탁실을 나와서 지하실의 다른 쪽을 지나가야만 하죠. 그런데 불이 나간 곳이 세탁실이 아니라 바로 그 다른 쪽 공간이었습니다. 그쪽엔 그 전구가 유일한 불빛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꽤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지하실을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해야 할 빨래를 마쳤습니다. 세탁실 문을 나와 지하실을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크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마녀를 흉내낼 때 내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녀가 50년은 줄담배를 피운 것처럼 목소리가 더 깊고 거칠었어요. 바로 그런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정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구를 갈았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이 일에 대해서는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친구 중 한 명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친구의 이름은 가명으로 민지라고 하겠습니다. 민지 씨는 20대 초반이고 한국에서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자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만 버스 막차가 끊겨버린 거예요. 집까지 거리가 꽤 멀었던 그 남학생은 하룻밤만 민지 씨 집 바닥에서 신세를 지고 아침 첫 차를 타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10대 남학생을 집에서 재워준다는 게 여러모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매우 망설였지만 그 학생이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민지 씨의 원룸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침대에 누웠으며 남학생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잠이 들었죠. 몇 시간 후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그 남학생이 민지 씨를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 저 너무 배고픈데 뭐 좀 먹으러 가요. 민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음식? 지금? 새벽 2시야. 그냥 가서 자. 하지만 후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너무 배고파요. 지금 뭐 좀 먹으러 가요. 민지 씨는 부엌에 라면이 있으니 직접 끓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은 먹기 싫다면서요. 이 근처에 24시간 하는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로 가요. 결국 몇 분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 후배는 민지 씨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죠. 그런데 길거리로 나오자마자 후배가 민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사실 저 배 안 고파요. 제가 한밤중에 깼는데 선배 침대 밑을 봤거든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한 노숙자가 2달 동안이나 민지 씨의 아파트 침대 밑에 숨어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그를 볼 수 있었던 건 바닥에 깔아둔 요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 밑이 정면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양양으로 가는 한적한 국도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었죠. 그 길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적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차를 몰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죠.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길 양옆으로 키 큰 갈대가 무성한 협곡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도로 한가운데에 무언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속도를 줄여보니 낡은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듯 멈춰서 있었고, 열린 여행 가방에서는 옷가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길 위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져 있었죠. 저는 차를 한 30m쯤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죠.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본능적으로 좌석 밑을 대져 단단한 렌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 같았어요. 마치 매복작전처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도로를 훑어보며 빠져나갈 경로를 그렸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왼쪽을 지나 차 뒤에 있는 여자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반대편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1단 기어를 넣고 엑셀을 끝까지 밟아 제가 계획했던 경로 그대로 돌파했습니다. 다행히 차나 길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지나칠 수 있었죠. 한 100여 미터를 더 나아간 뒤에야 저는 숨을 고르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를 올려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일어서고 있었고, 차와 시신들 옆에 있던 키 큰 갈대밭 사이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오른발은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짓눌렀고, 동해고속도로 나들목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할 때까지 절대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차에서 내려 그들을 확인하려 했거나 차를 조금만 더 가까이 세웠더라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저는 평생 알 수 없겠죠. 몇 년 전 친구 몇 명과 함께 남한강으로 밤낚시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강가에 앉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의뢰 그렇듯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소주 몇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치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모두가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는 모두 강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었고,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마주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이지 불길한 기분이었습니다. 몇몇이 괜히 센 척 농담을 던지며 그 분위기를 깨보려던 찰나 강 건너편에서 피가 얼어붙을 듯한 비명이 터져나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고 온몸의 털이 쭉 뼈서고 진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굳이 묘사하자면 마치 언어라는 것을 모르는 야생의 인간이 산채로 내장이 파헤쳐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떤 단어도 없이 그저 날카롭고 피를 말리는 비명만이 울려 퍼졌죠.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저 강 건너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몇몇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된 트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각자 차에 있던 낚싯대나 손전등 같은 걸 들고 왔습니다. 돌아온 저희는 다시 조용히 앉아 강 건너편에 시선을 고정하고 모닥불빛이 반사되는 바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비명이 들리거나 강 건너편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 건너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수풀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있던 장비 대부분을 내버려 둔 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숲 경계선 바로 너머에서 그 비명이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고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친구가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왔죠. 시내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경기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있었어요.
경기장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죠. 차 시트와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폰은 없었어요. 그냥 집이 두고 왔겠거니 생각했죠. 하키 경기를 보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닐까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화장실로 달려갔죠.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 누군가가 받기를 바랐어요. 신호가 3번 울린 후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에 대고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남동생이 장난치는 거겠지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계신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걸었죠. 부모님은 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도 보고 저녁도 드시러 남동생과 함께 나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경기를 보러 나간 직후에 집을 나섰고 3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죠.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죠. 가족들이 집에 없었는데 어떻게 누가 내 휴대폰 전화를 받았을까? 공포가 온몸을 휩쓸면서 배가 아파왔어요. 바로 그 순간 저희 집 뒷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앞문으로 뛰쳐나가 이웃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고 보니 뒷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누군가 그냥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거였어요. 도난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서 잠들 뻔했다는 생각이었어요. 얼마 전 저희 옆집에 한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 집에는 정말 이상한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는 슬래셔 영화에 집착했고 제가 베트남전 참전 시절 겪었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듣고 싶어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달라고 졸랐어요. 길 잃은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도 좋아했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녀석이었어요. 그 녀석은 당시 19살이었고 제 딸은 7살이었는데 그는 항상 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 대화를 시도하곤 했죠. 딸이 뒷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면 담 너머로 말을 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났던 건 그가 딸과 통화하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저는 옆집으로 쳐들어가 그 녀석과 그의 부모에게 쌍욕을 퍼부었어요. 딸에게서 당장 떨어지라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겁이 좀 많은 아이였어요.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딸이 자기 옷장 안에 무언가가 살고 있는데 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서 저희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낮에는 없다고 했을 때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몇 주가 지났고 어느 날 밤 제 아내와 딸은 장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료 채널을 켜고 영화를 보다가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잠이 들었죠. 그때 그 이상한 아들이 있는 옆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아저씨 깨어 계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좀 쓰려고 아들 방에 가봤는데 평소와 달리 문이 열려 있었고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 전화에 잠이 깼지만 저는 깨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었죠. 아, 우리 아들이 아저씨가 위층에서 돌아다니시는 걸 봤대요. 불도 켜져 있고요. 제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기절해 있었고 불을 켠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뛰어나가 트럭에서 엽총을 꺼내려는데 마침 옆집에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옆집으로 달려가 우리 집에 누군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보니 딸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실루엣이 보였죠.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옆집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딸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딸의 옷장 안에는 아주 멋진 작은 홍관을 꾸며놓고 있었죠. 그는 달빛 아래서 딸이 자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현실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보다 더 소름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스터리나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